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북한의 오물풍선 주말간에도 계속 날라왔고요. 우리 대북 학생기 재개에 따른 방침으로 보입니다. 더 좀 강하게 하겠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집단 휴진 카드를 좀 의료계에서 꺼냈기 때문에 18일부터 진료 중단이 가능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 출근길 시원하고 유익한 소식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자고 일어나니까 금방 월요일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분위기가 여러모로 흉흉합니다. 자, 먼저 민생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던 의사협회가 대규모 의료 파업 선언을 했습니다. 18일부터 전국 병의원 모두 진료 중단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규모의 진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요. 의협은 어제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이제 의료계가 정부와 여당의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포괄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의협의 이번 결정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건데요. 전체 응답자의 90.6%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73.5%는 휴진을 포함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결국 의정 갈등이 이제 극한에 지금 치달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당장 수술이나 긴급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또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18일부터 언제까지 휴진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정해진 건 18일이고요. 네. 휴진이 하루로 끝날지 더 이어질지는 정부의 대응에 달려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입니다. 최한나 의협 대변인은 우리의 목적은 휴진이 아니라 정부의 폭정 중단은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면 걱정하시는 대규모의 진료 휴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의협의 요구사항도 말했는데요. 우리의 요구사항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는 것,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집단 휴진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교수랑 또 개원이 등도 대정부 집단 행동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집단 휴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결국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자, 환자들의 좀 심정이 좀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도 지금 얼마나 애가 탈까요?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정부는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같은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 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또 이어서 의료 현장을 이미 이탈한 전공의가 현장으로 복귀할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비상진료 체계 유지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글 좀 주고 있습니다. 걱정스럽다는 분들이 좀 많아요. 좀 의협 회장 잘못됐다, 뭐 최윤님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프로님, 이한님, 또 영희님, 뽕뿌미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좀 빨리 좀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안보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물풍선 지금 북한이 지금 주말간 또 살포를 했는데 이 정부가 맞불을 좀 놨다면서요. 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오후에 네. 북한을 향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네. 전날 북한이 오물풍선 공격 재개를 했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이제 대응인데요. 합참은 앞으로 확성기 방송의 추가 실시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어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는데요. 네. 또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확성기 사용하는 거 이게 북한이 뭐 가장 싫어하는 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지금 느끼기에는 싸우자라고 지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예. 대로 북한은 확성기 방송이 실시될 때마다 자국 방송을 통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네. 쏟아내면서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해서 북한의 실상을 다룬 뉴스 등을 우리가 방송하면 그렇죠. 북한군은 물론 그 접경 지역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소리가 닿는데 북한은 바로 이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때문에 정부의 맞불 작전을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 내 국지전 등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유도하는 위험한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 의문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남북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국제 정세가 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대북 확성기 카드 이게 맞는 카드인지 또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정부가 이미 일주일 전에 이것을 예고를 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사실 네. 이미 일주일 전부터 예고된 조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 2일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했고 이틀 뒤 또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면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건데요. 이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라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뭐 불안감은 결국은 이제 그 접경 지역 주민들 몫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주민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또 북한을 자극한 행동은 최대한 좀 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오물풍선 공격도 탈북민 단체가 이제 대북전단 살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격이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고 짚었는데요. 그동안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낼 때마다 북한이 늘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해 와서 뭐 그렇게 놀랄 일만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도발이 충분히 우리가 북한으로 이제 보내니까 북한이 또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오물풍선으로 나왔던 건데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북쪽을 보내는 이 전단 살포 정부 차원의 제재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표현의 자유를 네. 보장해야 한다 이런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탈북자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건 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또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국가 형벌권을 지나치게 행사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법을 만들었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은 뭐 사실 무효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럼에도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뭐 서울도 서울이지만 그 접경 지역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 정부가 지금 방관한다고 지금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형사처벌 말고 이렇게 대북 전단 살포하는 방법
그걸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위에서 설명드린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건 맞습니다만 네. 이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한 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처벌하지 않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뭐 예시를 처벌하지 말고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뭐 예시를 든 거예요. 예. 이에 대해 이해식도 민주당 대변인도 네.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벌써부터 네. 북한은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합참이 어제 9시 40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으니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에 신고해달라는 이런 문자의 내용의 문자인데요. 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후에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북한이 또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이렇게 살포한 겁니다. 걱정이 사실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뭐 최윤님 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배동원님은 안전보장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지 정권 안보 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진자윤님이 조성훈 기자님 귀에 쏙쏙 오늘도 화이팅 시원하다고 또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숙님 또 그리고 더커맨님 까치님 임목님까지 지금 이렇게 대북 전단 또 오물 풍선 또 대북 확성기 관련해서 다들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국회 사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원구성 단독 표결 계획을 밝혔네요. 네, 주말인 어제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상을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에 회동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MBC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원구성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에 따르면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서 뭐 달라지는 게 없으면 네. 그냥 본회의를 열어서 야당 단독으로 원구성을 처리하겠다는 게 의원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임위가 18개인데 전체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전체 18개 상임위 중에서 이제 네. 민주당 몫이 있잖아요. 네. 그 11개 상임위에 대해서만 그 몫이라는 거는 그 의원 수에 따른 몫입니다. 네, 그 비율에 예,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의장 직권으로 표결에 올리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인데요. 아하. 민주당은 오늘 11개 상임위가 구성되면 즉시 법사위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부터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결국 지금 원구성이 또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했던 법사위 그리고 운영위, 가방위 이 위원장 등인데 이걸 또 단독 선출할 계획이라면서요. 네, 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에 각각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찬대 의원, 최민희 의원이 내정된 상태죠. 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위원장을 여당이 확보하지 않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구성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의 단독 의결은 절대 불가라고 맞서면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이게 법사위를 빨리 해서 지금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좀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협상이 안 되더라도 위원장 또 위원회를 꾸리겠다라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댓글들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JEI님 대북전단 보내서 대한민국 이익이 무엇인지, 해오르님 이 정부는 뭘 하자는 건지, 또 박인수님은 지금 대북전단 얘기도 하고 있지만 국회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아마 위원회 원 구성하는 거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은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영식당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매주 월요일 모든 정치 시사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시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 줄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대표 박영식 에디터 또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상민 PD 복장 시원시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바캉스 가시는 거. 바캉스 복장이에요. 네. 네. 떠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떠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거 맞춰서 간 것 같아요. 네, 중앙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 한번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공개 방송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두 분도 나오시고요. 첫 공개 방송인 만큼 재미있는 코너 또 풍성한 사은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식당 우리 멤버들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를 통해서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자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은 신청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대통령은 멀리 좀 가셨는데 요 얘기 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물풍선 살포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했습니다. 긴장이 더 고조될 것 같긴 합니다. 정부의 대응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박영식 에디터.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예상을 했던 대로 그쵸. 좀 불안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라는 게 문재인 정부 2018년에 중단했다 지금 6년 만에 재개가 되는 것인데 앞서 이제 그 조 기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 민간 차원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고 그리고 나서 오물풍선이 또 남쪽으로 날아오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 확성기가 재개됐는데 네. 이거를 또 고리로 해서 북한이 이걸 명분 삼아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가 더 강화가 되는 거다 보니까 더 많은 걱정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한쪽에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브레이크. 지금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는 게 여러 차원의 또 위기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네. 저는 뭐 원천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이 오물풍선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요. 규탄 받아야 되고 문제야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학창 시절에서도 보면 우리 반에 문제아가 있으면 이거 뭐 때린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가끔 뭐 때리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런 채널 자체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강경한 대치를 하면서도 조치를 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시도는 과연 물밑에서 하고 있는지 일단 그게 좀 의문인 것 같고요. 네.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 9.19 군사합의도 폐기했고 대북 확성기도 재개했고 그럼 이 다음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응은 잘 하고 있느냐 너무 걱정되고요. 이게 사실은 경제 위기이기도 하고 네. 민생 위기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만 북한의 이 군사적 도발이 실제 있으면 우리 한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짐으로 인해서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또 민생 경제의 위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네. 대화를 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그 저쪽이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확성기로다가 제가 지금 아주 크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확성기로 BTS 노래 틀어주는 게 그게 BTS 노래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사춘기에 그 볼빨간 사춘기. 아니, 분들 노래도 틀고 보도 방송도 듣고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듣고 있나 하면 지금 북쪽에서 막 듣고 있다 이러진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북쪽 말이 좀- 아닌데 그건. 예?
그거는 남쪽 말 아닙니까? 아, 그게? 뭐 북한에서는 제가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아니 어쨌든 저기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을 제가 확성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소통 차원이라고 하는데 불안해요. 그래도. 아니 근데 이제 북한 제대로 들으라고 해서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야, 2시간. 불안하거든요. 참 이거. 2시간 동안 하고 나서 또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북에서도 또 예를 들면 대남 확성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그거 그러면 이제 왔다 괜찮습니까? 갔다 하는 거죠. 그 쇼미더머니 이런 거 쇼미더머니요? 보면은 우리 래퍼들이 그거 저거 예. 샤라웃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 해가지고 샤라웃은 리스펙트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서로 그렇게 리스펙트 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어쨌든 그거는 디스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결을 해나가면은 그 황금 목걸이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참, 참 그냥 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중앙아시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소통이라는 게 쌍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대북 확성기라는 건 이제 일방적으로 그렇죠. 야 여기 있다 하시는 거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상당히 좀 다른 거거든요. 소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반도 계속 일하는 거고 북한은 사실은 이 대북 확성에 관련해서 좀 국지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안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께 꼭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평화는 돈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거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대화나 소통의 의미와는 좀 많이 방점이 다른 것 평화는 같아가지고. 뭐 굴종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평화는 그 파워. 그러니까 파워. 영어로는 그 FO P 아닙니까? P인데. OW. P인가? 예. 아니 어쨌든 그 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요. 그 오늘 뭐 먹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저기 잘 다녀오십시오. 기다려 보시고 저 북한을 가만히 보면 안 돼요. 어? 참 그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할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아니 이 사람은 왜 또 나왔어? 안녕하십니까. 조국 갑자기요? 대표님. 갑자기 나오셨네요. 조국입니다. 갑자기 나오셨네. 제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박 변호사님? 모르겠어요.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겼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어기면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똑같이 대거리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저희는 지키면서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방법 아니겠습니까?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국 대표님 강하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혁신당 민심을 받드십시오.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썰렁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당대표실이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좀 가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조국 대표님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화장실 때문에 그 로텐도홀에서 혹시 그 최고위원회의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당대표실이 화장실에 있습니까? 네.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 사무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화장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3당인데 이게 네. 그 공간이 너무 크기가 좀 부족한 작아- 데를 준 게 아니냐. 민심을 받드는 사무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이구. 조국 대표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화장실에 있는 당대표실 기분이 좋을 리가 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십시오. 자, 뭐 지금 오물풍선 얘기 좀 했고요. 또 지금 문제되는 게 지금 동해 심해의 지금 가스, 석유 관련된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고문 지난주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근데 이 입을 열었지만 의혹이 해소됐다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더 이상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문점을 풀어주기에는 네. 좀 그 턱없이 부족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고요. 일단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한 액트지오. 의구심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해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의혹이 자꾸 양산이 되고 언론의 의혹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1인 기업인 거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파트너들, 네. 업무 파트너들이 브라질에도 있고 스위스에도 있고 뭐 이제 그 회사의 주소가 자택인 것도 인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영국에 있는 르네 종크라는 박사는 지난달 5월 31일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국 법인도 찾아가 보니까 1,750원짜리 1파운드짜리 회사인 게 일단 보도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매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사 설립된 이후에 평균 매출이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갑자기 이게 매출이 최근 들어 뛰었다는 것도 수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상한 대목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 게다가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6월 6일 오전까지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액트지오의 회사 그 홈페이지가 닫혀져 있어요. 닫혀져 있었어요. 예. 근데 6월 7일 금요일에 기자회견 앞두고 6월 6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이게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네. 열리는데 거기에 없던 컨설팅란이 새로 생깁니다. 네. 컨설팅을 우리가 받는 회사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언론의 의혹 제기나 또 이제 여러 이제 그 궁금증들, 의구심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또 싶고요. 기자회견 대비라는 생각이 또 들고 네. 또 그 석유공사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가이아나 유전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런 어떤 1인 기업이나 1인 회사가 과연 여러 그 전도 유망한 그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도 믿기가 좀 어렵고요. 게다가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네네. 띄어요. 아니 그러면 예.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 가이아나 그 예, 유전도 가이아나. 그 성공 가능성이 그 16%밖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20%잖아요. 이거는 더 상식 높은 거 아닙니까? 그 자꾸 안 된다 하면은 그 박영식 앵커는 좀 민주당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민주당이 관계가 민주당이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 언론들도 지금 대통령님 이게 이제 의혹이 아니 있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발표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아니 꼭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아니 이게- 그럼 석유가 아니라 그러면은 카놀라유로 쓰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형님도 또 오랜만에 나오셨네. 형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수입니다. 사실상 국면 전환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지지를 올려고 이렇게 또 기획을 했단 말입니까? 그 가만히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전부 보여주기 같은 뭔 말입니까? 그 정도 정치적 기획력이 가능했다면 사실상 4월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렇게 잡혔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턱이 아프네. 예, 죽어라. 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대통령한테 좀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군입니다. 예. 아무튼 제가 뭐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맞죠 형님? 그래서 그렇대요. 무슨 말이야 그거? 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김성태 전에 나오셨는데 이 문제가 지금 네네. 지난 2월달에 한국 석유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다고 하고 예. 또 이현주 의원 얘기에 따르면 석유공사 돈 받고 나서 그 체납을 해결한 듯하다 이런 국정조사감이다 예. 이런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에서 네.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이게 곱씹어서 뜯어보면 시사인의 그 보도의 근거 자료가 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정부 자료를 근거로 아하. 들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인 자격 박탈 기록을 확인을 했고 석유공사가 2023년 2월에 말씀해 주신 대로 분석 의뢰했을 때는 이 회사는 법인 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회사였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금 석유공사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과 해명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렇죠. 이런 해명 참 많이 들었는데 석유공사마저 지금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석유공사의 해명이 어떤 근거를 두고 있나 제가 봤거든요. 네. 봤더니 시사인 보도는 텍사스주 연방 정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네. 석유공사는 미국 법인 공시 사이트, 제가 여기도 들어가 봤는데 네. opencorporate.com이라는 이 회사의 이 사이트의 공신력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일단 주 정부의 기록보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근거인지는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시사인의 보도와 석유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의 근거가 출발점이 다르다. 네. 오히려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되는가. 저는 뭐 시사인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공신력의 문제를 제껴두더라도 재밌는 거는 액트지오의 2023년 3월 29일에 법인 공시 사이트에도 3월 29일에 법인 자격이 복구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의뢰한 건 2월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의 자료를 다 근거로 하더라도 어쨌든 액트지오는 2월에 정부로부터 이 분석 의뢰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분석을 의뢰한 시점 자체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 석유공사가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같다는 거. 이제 이 대목이 지금 문제인 것이고, 사실은 국내 저도 예전에 취재할 때 보면은
수의 계약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네. 국내 법인세, 국세, 세금 다 냈는지 이거 증명서 떼오라고 하거든요. 다 당연히 떼고 해야 됩니다. 아니 심지어 경쟁 입찰도 아니고 수의 계약할 때도 수의 계약 때도 그런데 국내 계약을 할 때도 뭐 2억 원짜리든 3억 원짜리든 세금을 다 떼오라고 해요. 그 증명서를 떼오라고 그래요. 근데 하다못해 해외에 있는 그 기업과 계약을 하는데 법인 말소 상태에 있었던 회사에게 이 분석 의뢰를 맡기거나 계약을 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 공무원들이 엄청 조심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대로 이행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야, 이건 할 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아, 대표님 나오셨네요. 대표님 이재명이고요. 예. 옛말에 예. 그 10중 8구 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10중 8구. 10중에 여덟. 예, 뭐 대부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영일만 그 가스전 매장 가능성이 10중 8구 실패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 실패다. 예, 전국에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브리핑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 투자 대량 손실도 그런 걱정이 것까지 됩니다. 보시는군요. 이 막판 대역전을 외치면서 수천억을 쏘아붓고도 결국 국민들이 아하. 실망에 빠진 이 우리 얼마 전에 있었죠? 부산 엑스포. 아, 자꾸 엑스포. 생각이 나요. 예. 예. 그래서 정말 호주에서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라고 있습니다. 우드사이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 박 앵커는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예. 그 영일만 탐사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거 털고 나가버렸어요. 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걸 보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거 철저히 점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웃습니까? 허허허. 박 앵커가 참 모르는 것 같았는데 아니, 알고 있어가지고 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오셨어요. 아니 공부 많이 하셨네. 제가 모르는 거와 어이가 없는 거는 잘 모른다기보다는 잘 알고 아니 맨날 그 뚱한 표정을 했어가지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 대표님 등장하시는 게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성대모사 중에 제일 비슷한 것 거의 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예, 뭐 일단 전 가보겠습니다. 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예, 가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차원에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저는 국정조사감이라고 보는 게 번번이 그 의혹 보도가 나오고 네. 있어서 어제에도 나오고 지금 오늘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뉴스버스라는 언론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석유공사에서 호주 우드사이드사로부터 탐사 조료를 올해 4월에 받거든요. 아, 올해 4월에 예. 마지막 2차 탐사 자료를 석유공사가 우드사이드, 아까 대표님이 언급하신 우드사이드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5월부터 2년 동안 지진파 탐사로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액트지오한테 의뢰한 시점과 그 검토 시점을 보면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가 그 2차 분석한 자료를 심지어 넘겨받지도 않고 예. 그냥 매장량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석유공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심지어 우드사이드의 2차 2년간의 탐사 자료도 포함시키질 않았습니다. 이걸 받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빼버렸네요.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못했네요. 보도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게다가 6월 5일이었습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석유공사 내부의 직원들도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할 줄 몰랐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직원들을 다독이느라고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이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 140억 배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라고 공지를 올립니다. 네. 석유공사 사장이 마치 어떤 140억 배럴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듯 뉘앙스가 있는 이런 공지를 네. 석유공사 내부에 올린다는 거는 뭔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수상한 거죠. 대목이 있는 거죠. 석유공사 사장이라면 가능성이 크다, 매장량이 많다. 안녕하십니까? 감옥에서 보석됐죠. 감옥에서 나온 지가 언제인데 자꾸 감옥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송감옥입니까? 아닙니다. 물병을 던지고 싶은데 물병을 오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석유 발표가 이거 주가 조작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동의하랬어. 석유가 나온다고 발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석유를 가지고 뭘 할 때가 아닙니다. 달에서 회투리가 많이 나오지만 가져올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의 성공 가능성을 자부하는데 결국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 시출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석유 발견은 산자부가 나서서 해야 될 문제지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대표님 그래도 시사를 잘 따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요즘에 그 변박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 변박세. 감사합니다. 역시 소나무당. 네. 역시 그 송영길 대표님
시추보다는 시시겠죠. 그 썩은 개그를 듣고 있는데 물분이 침이 오르고 갑자기 우리 박앵커 얼굴에서 한동훈 장관 얼굴이 생각납니다.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심정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째서 그딴 개그를 거치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저런 개그는 감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성훈 대표님. 소나무당 잘 되죠? 나무가 심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씨앗은 심어졌는데 물이 안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시 압박한다. 거봐요. 시시 언급하실 줄 알았어요. 말씀하시죠. 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석유 발견 지금 말하는 거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적절하냐 마냐 이 얘기도 있는데 그 아브레우 고문 자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트럼프도 직접 발표했다. 그런 사례가 있다. 뭔가 아브레우가 우리 대통령의 그 논란을, 윤 대통령 논란을 뭔가 비호해주는, 반박해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앵커. 이거는 좀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도 찾아보니까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석유 탐사 허용을 밝힌 대목은 청정 에너지와 그리고 재생산에너지 개발 기조를 함께 하면서 네. 동시에 이제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탐사 시추를 허용한다라는 대목의 발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것이고요. 다르죠, 조금.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에도 원래는 개발이 어려운 곳인데 알래스카 지역의 석유 탐사를 미국 대통령이 허용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우리 같이 갑자기 뜬금없이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기보다는 연구 차원에서 알래스카 석유 탐사를 허용한 대목이 있는 거죠. 나요. 그래서 양쪽 다 오바마나 트럼프나 이 석유 탐사에 대한 대목을 밝힌 것은 밝힌 것 그 자체로는 사실관계가 맞으나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 다른 것이고요. 차이가 나고요. 국가수반이 기자회견 열어서 140억 배럴이라는 숫자를 밝히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물리탐사의 영역으로만 거의 확정을 했다는 점. 이 대목도 다르고요.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예를 들면 오바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굉장히 큰 대기업의 시총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매장량이 있다라고 매장량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심지어 이 발표 이전에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 계약까지 이미 마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바마, 트럼프가 언급되기에는 사례가 너무 다르다. 이 대목을 꼭 우리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7개월 만에 나서는 건데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7개월 만에 순방 얘기 좀 해보죠.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보십니까? 순방 부분? 저는 해외 나가서 외교하시고 세일즈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금 시기는 대통령 부부가 특히 대통령이 눈치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부부를 향한 어떤 사법 리스크 이 대목이 전혀 우려가 덜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건 이것대로 해결될 필요가 있고 외교는 외교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해외로 나가시는 이 순방이나 외교라는 측면이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좀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좀 갖고 있고요. 대통령은 지금 심지어 나가기 전에 저희 앞서 첫 주제로 다룬 남북 관계의 어떤 그 군사적 긴장도를 한껏 끌어올렸고요. 게다가 오일 이슈, 동해 석유 개발 이슈 던졌고요. 게다가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한 걸음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특검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가버리신다는 것은 입장 발표가 전혀 없이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여론에 끼칠 거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유일하게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 올라있는 사람입니다만 조사 한번 받지 못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지난 디올백 공개된 이후에 5개월간 두문불출하다가 이제는 공개 활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게다가 해외 순방까지 나가시는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검찰이 빨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런
해외 순방 절차를 밟기 전에 어찌됐든 소환 조사를 마무리 지었어야 된다라는 대목을 좀 짚고 싶고 공개 지금 활동을 그때 할 때 그런 예상을 했죠. 곧 또 해외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는 미뤄지는 거니까요. 아하. 딜레이가 되는 거라서 그 예. 대목을 짚은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가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거든요. 예. 이 중에 2개 국가가 산유국으로 알려져 있고. 중앙아시아. 그래서 그러네요. 혹시나 뭐 대통령께서 이제 심리적 산유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아. 산유국에 가셔가지고 같은 산유국 정상끼리 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름이 매장돼 있다라는 말씀을 혹시나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정말요? 나는 이제 의혹입니다. 아, 의혹이죠. 그러니까 이건 의문 진짜 제기를 해보. 아니, 그 우리가 너무 걔 보지 않을 문제는 아니지만은 저게 핵심 광물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그 K 실크로드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실크로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안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다면 오. 우리 기내식은 뭐 먹을 겁니까? 기내식이요? 기내식이요? 아니 왜 기내식 타령이야 이 형님은 그? 아니 저한테 뭐 기내식 뭐 이런 거 뭐 일각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한식 세트냐 양식 세트냐 이런 뭐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권이 있는 논란이 차원에서 예. 기내식을 먹으실 분인데 너 조와 기내식 먹었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예. 정말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건 예. 아니죠. 예. 아니 형님 왜 나한테 그래 그? 나 참, 아니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요? 가버렸네. 예, 가버렸어요. 어쨌든 뭐 초청장이 이런 거 얘기하는데 다 나왔잖아요. 네.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겠냐 품격 있고 또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나 부끄럽다.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뵙네요. 하하하. 요즘 그 어떤 우리 나라 국가 사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뭐 자세하게 예. 설명드리는 거는 뭐 저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 책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책방으로 예. 와서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알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강조를 아마 하실 것 네. 같은데 여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사실은 고려인들이 맞아요. 주류인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을 사실상 빨갱이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취급을 또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국가의 주류로 되어 있는 고려인들에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수반으로서 홍범도 장군을 어떤 취급을 했는지를 아마 여실히 느끼고 계실 텐데 그 대목도 좀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댓글이 바로 나왔어요. 예. SR76님 홍범도 장군 욕보이고 카자흐스탄 간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가서 또 어떤 또 메시지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까 아유. 있던 양반 어디 갔어요? 예. 내 분명히 얘기했어요. 문 전 대통령이 요즘에 아내를 실드 치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다.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지마에 갈 때부터 체코 관광 갔을 때부터 내는 정말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뭐죠? 최희준 씨의 예. 철없는 아내. 아, 내 남편 어디 갔어요? 내 남편 어디 갔어요? 그 꼴이 참 우습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자. 예. 그 진위를 밝혀야 된다네 보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특활비 뭐 기내식 비용 그러니까요. 국가 세금 이제 얘기하실 때 보니까 혹시 우리 홍준표 시장님도 예전 검사 시절에 문제가- 특활비를 당대표 시절 때도 그 당대표 얘기도 시절 하셨잖아요. 특활비도 혹시 운영비.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인자. 문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된다. 예. 퍼스트 레이디란 자리도 엄연히 공적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인자 제대로 바뀔 때가 왔다. 예. 그리고 그 의무는 인자 과거로부터 내가 주장한 바가 있다. 그래 봅니다. 예. 참. 저희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이제 호를 네. 호를 인자 인자, 홍준표로 인자 바꾸시는 홍준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 박앵커는
호를 정해줬어요. 예. 방자. 네, 그래 보면. 방자 박앵커. 예. 죄송합니다. 예, 홍준표 시장까지 또 나오셨습니다. 자, 국회 원구성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협상 시한 넘기게 됐고요. 법정 시한을 결국은 못 지켰어요. 서로에게 또 여야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22대 국회도 21대랑 똑같이 복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박 에디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제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시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튜브로 이제 입장 발표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더 기다리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어서 그럼 11개는 일단 이대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운영이 과방위 법사위 이게 이제 민주당에게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으로 지금 7개 자리를 남겨뒀는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걸 하긴 하는 거냐? 근데 이미 운영위와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협상의 조건과 맞지 않는 자리여서 그럼 7개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더 지체하지 않고 국회법대로 하겠다는 게 국회의장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방침이라면 아마도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독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근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국회 관행을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국회법을 강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법사위를 가져가야 되는 민주당의 명분은 대통령 부부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당차게 각을 세우거나 차별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게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선결 조건 없이 무작정 관행만 얘기를 하는 것은 총선 민의에도 맞지 않고 여러 국민들의 의구심을 덜어내기에는 그런 걸맞는 행보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일단 저도 지난주에 이어서 국회법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표결에 붙이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고 봅니다. 표결에. 예. 근데 지금의 이제 정치라는 것이 소수가 다수를 흔드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다수가 소수를 리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물론 관행도 중요합니다만 총선 끝나고 나서 새롭게 등장할 22대 국회가 과연 어떤 민의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행정부에 대한 견제인지 아니면 21대 국회를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수당과 법야권이 충분히 고민하고 국민의힘도 협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합의의 의무가 아니라 협의 테이블에 나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그 어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예상 정도의 한 결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소야대 지형은 22대 국회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고 태생적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뭐 더 극심한 갈등을 일으킬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여소야대 최초로 또 여당 최초로 국회를 앞으로 계속 보이콧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여당이 지금 벌써 보이콧했는데 계속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전체 회의나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계속 불출석하는 것이겠죠. 야당 단독으로 이제 반쪽짜리 국회가 계속된다고 하면 뭐 법안 통과의 명분을 희석시킬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만 이게 이제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국회에 나와서 국회가 일을 하는 모습을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자꾸 저렇게 민주당이 가져가려는 거는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하는데 지금 법사위하고 재판하고 이게 관계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좀 납득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한데요. 예,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이제 그 대목에서는 당연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대립되겠습니다만 방탄이라는 논리가 사실 한 번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여러 번 반복돼 왔거든요. 뭐 물론 지금 시기가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1심 선고가 내려졌고 다시 이제 이 논의가 부각되기 때문에 이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에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대목도 너무 이제 여러 번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 주장의 설득력을 얻기 위한 그런 원동력 자체가 22대 국회에서는 좀 달라붙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 원구성 협상은 어디까지나 전초정이고 국회 운영 또 집권 여당의 책임은 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좀 대승적 결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지난주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공모관계 의혹을 받고 있죠. 수사에 관심을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형사 피고인으로 지칭하면서 SNS 글을 계속 올렸는데요. 한 전 위원장
반응 어떻게 봐야 될지요? 한번 나올 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늘 뵙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랜만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네. 저는 죄송합니다. 얘기한 바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6회만 네.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헌법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이야.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이 되더라도 뭘 되더라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된다 이 아, 말씀이시죠? 저는 근데 예.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네. 너무 SNS를 빨리 올리고 싶으셨던 예.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이 예. SNS가 그렇게 보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나자마자 이 SNS를 올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위원장님. 왜 그렇게 보냐면 아하. 아니 전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경우를 이야기를 애써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략상,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도 옳지 않은 게 굳이 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를 상정하고 이런 SNS를 그렇죠. 했을까? 저는 그럴 자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 아니 누군가에게는 항상 고유한 자유가 있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는 사실은 우리 박영식 씨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의미도 이 뜻에 내포하고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위원장님 저도 이제 그 대목은 아는데 이게 알겠는데, 전제가 그 이게 그리고 말이죠. 예.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해서 선고된 형량은 자그마치 9년 6개월입니다. 실형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 말을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금 대통령 집권 3년 차밖에 안 됐고. 그런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알겠습니다. 하나가 예. 있습니다. 혹시 연평해전 영웅동화책이 나온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몰라요. 네, 몰랐습니다. 그분들의 책을 반드시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준비된 듯이 이제 다 SNS를 딴 걸로만 딱 하시네요. 다 이제 그 SNS로. 해오신 건데. 맞습니다. 예, 안철수 정말 대표님,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북한에 그 전달한 거액의 대북 송금 이거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정말 석고대죄하고 트루스 진실을 밝겠습니다. 트루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트루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어부커스입니다. 어브코스. 네,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오늘 동시에 많이 나오셨어요. 예. 근데 저하고는 옆에 같이 붙어있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뭐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철수 의원, 또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예, 오세훈 시작까지 아니, 나오셨어요. 당권 주자들이 다 나오시네. 저는 당권 주자는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60민주화 운동 맞아요. 제37주년 기념 일이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0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말 헌법 수호를 위했던 많은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식당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전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처음 네.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원구성 법정 시한에 맞춰서 22대 국회 상임위원 또 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주요 상임위원장 인선 결과가 눈에 띕니다. 관련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오늘은 꼭 좀 출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전화로 네. 죄송합니다. 아유, 네. 전화도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 복지위원장 후보로 이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법사위라고 좀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게 아마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을지로위원장을 할 때부터 네. 이제 환노위나 보복위를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네. 얘기가 계속 있어 왔고요. 아하.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좀 해봐달라, 맡아달라라고 제안을 하셔서 예. 그쪽도 사실은 이제 연관상임위가 보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네. 예. 그래서 뭐 이거 우리 의원님께서 만족한 그 위원장입니까? 원하는? 뭐 법사위에 대해서는 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켜주면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워낙 제가 법사위에서 오래 있었고 예, 예. 법사위에서 있었던 주요 현안들 거의 다 제 손으로 챙겨왔기 때문에 한 그렇죠. 8년 가깝게요. 예.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을지로위원회와의 연관성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민사회 운동할 때는 또 복지 쪽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라서 열심히 이제 배우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박주민호 복지위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주요 의제가 뭐가 될지 궁금해요. 뭐 현안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때 좀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가적으로 보면 저출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복위원장으로서 장기적인 비전을 좀 만드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을지로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을지로위원회는 이제 당의 전국위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청년이, 노동이, 여성이처럼 전국위원회 중에 하나고요. 주로 이제 우리 사회에 힘없고 약한 을들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복위와 연관성이 계속 얘기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같이 하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지금 상임위 관련해서 이 의원들이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이 산자위하고 정무위 이 초선 의원들이 좀 많이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인기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산자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전환이라든지 또는 산업 메커니즘을 제대로 좀 공부해 볼 수 있고 또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이고요. 정무는 금융 시스템을 주로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여러 현안들과 관련돼 있는 이슈들을 다뤄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신청한 것 같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뭐 국토위 같은 경우 여전히 인기 있는 상임입니다. 국토위가 좀 돈 되는 상임이다 이렇게 표현이 좀 되더라고요. 예,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뭘 건설한다든지 뭘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부분의 이제 일들이 국토위와 관련된 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상임 중에 하나가 국토위인데 뭐 이번에도 국토위 지망했던 의원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뽑을 때 그 의원들의 그 지원을 고려하겠지만 결정은 뭐 당에서 지도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토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해요. 그래서 뭐 인천, 뭐 경기 이런 데서 꼭꼭 빠짐없이 한 명씩은 들어갈 수 있게끔 챙기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무위 산자위는 뭐 조금 전문성, 왜냐하면 금융이나 산업에 대해서 그래도 아는 분들이 좀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좀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을지로위원회 좀 질문 좀 드려보면 이게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꽤 커요. 아, 큽니까? 예. 그래서 현역 의원들 활동하신다고 이제 등록하셨던 분들 숫자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해봤더니 80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아닙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신청을 하고요. 예. 신청을 받아서 이제 다 신청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다 등록을 해드리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80분 정도 신청을 해서 등록이 돼 있지만 활동하시는 분은 한 30여 분 정도 돼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예. 네, 또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운영위원으로 모셔가지고 네. 2주에 한 번 정도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진행시켜 나가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 을지로위원회가 뭐 경산호위라든지 그 다른 기구하고 좀 역할이 겹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을지로위원회의 그 역할, 그 차별성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노조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그러나 이런데 포괄이 안 됐던 자영업자분들, 노동자라고 부르기 좀 애매했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제 지원을 해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런 쪽으로까지 저희가 입법 영역을 좀 넓혔었고,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 이거 당장 어떻게 당에서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고통센터를 만들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지원을 해드렸고, 그래서 또 이제 고금리 문제가 터지니까 저희가 또 대출 관련된 피해 센터를 만들어서 또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면 이제 다른 위원회로 이제 정리돼서 이제 의제들이 넘어가긴 하지만 기민하게 바로바로 터져서 이거 누가 대응하지? 피해자들 양산되고 있고 제도는 불비한데 누가 대응하지? 하면 보통은 을지로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좀 을이라고 이제 좀 약자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지만 구성되기 뭐 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기 또 어디서 좀 차기 좀 어려울 때 을지로위원회가 가장 그렇습니다. 빨리 움직여서 거기에서 조치를 좀 하시네요 보니까. 네, 계속 그렇게 해왔죠. 자영업자가 을일 수도 있는 거고 전세사기 네. 피해자가 을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지금 해 오시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경제계의 얘기거든요. 시장 흐름을 좀 반하는 반기업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반기업 정서 주장에 대한 의원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법 중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경우는 그 법이죠. 예. 아시다시피 대기업조차도 온라인 플랫폼 앞에서는 약자가 되더라고요. 네. 뭐 LG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기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각 경제 주체 간에 약간 평등하게 대화를 좀 나누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조정되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게 온라인 플랫폼 이 제정안 통과시키겠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계하고 이렇게 갈등이 조금 예상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법안 통과 이거 말고 대기업하고 중소상인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실제로 저희들은 그 대기업과 소상공인이나 노동자와 뭐 고용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법들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21대 때 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됐던 가맹점법. 그거는 이제 가맹점과 가맹 본사와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누구의 이해를 막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대화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법이라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는 거라서. 어쩌면 이 법은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추진해 와서 법사위까지는 보내놨는데 안 됐는데 이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법도 온라인 플랫폼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또는 특정 인물들의 이해를 막
막 강하게 관철시켜야 된다라기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아서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라서 네. 기업들이 그것조차 우린 못하겠다, 대화도 우린 못하겠다 이러면 참 외국의 어떤 사례나 시스템에 비춰보면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편향된 시각에 좀 갇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건전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결책이 찾아지기도 하고 또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의혹은 거의 다 밝혀졌다. 마지막 그렇죠. 퍼즐만 깨면 된다. 그렇죠. 예,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뭐 사실 이제 뭐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관여했었다는 얘기까지 다 나온 거고 더 네. 나아가서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내용까지 나온 거고요. 네. 그런 통화들 전후에 수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밀접됐던 자료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도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국방부 조사본부의 초기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남겨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다 나온 다 거예요.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될 퍼즐은 대통령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지시했는지, 그다음에 구체적 그 지시의 배경이 된 이유가 뭔지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특검이 좀 맡아서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만 그렇죠. 찾으면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특검을 지금 해야 될 이유고 그 특검에서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다. 뭐 이 말씀으로 맞습니다. 들리는데 예. 자, 지금 이 최상병 특검 때문에 혹시나 원구성에 난항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국 이제 지금 민주당 주도로 이제 법사위등 구성이 되는데 예. 최상병 특검법 언제쯤 통과 가능합니까? 이제 원구성이 맞추면 특검법은 이미 발의되어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기존에 발의됐고 통과됐던 내용과 특별히 다를 건 없어서 예. 간단한 심사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예. 6월에도 통과는 가능하죠. 바로 통과도 가능하다. 예. 네. 다만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겠죠. 걸려 있네요. 예. 그럼 빠르면 뭐 이번 달 안으로 특검법 올라가고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영일만 석유가스전 매장 관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7일 날 아브레우 고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성공률이 20%다. 뭐 네. 그러면서 시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 가스 그러니까 관련. 그 아브레오라는 그 고문이 네. 20% 얘기하면서 반면에 또 80%의 실패 확률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본인이. 예. 그러니까 20% 성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80%는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행정부가 하는 일을 점검하고 또 네. 잘못된 방향을 가지 못하도록 견제도 하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레오 고문이 인정했던 것처럼 80%의 실패 확률이 있는데 이제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국회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근데 산자위나 이런 데가 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산자위. 예. 네. 그래서 구성이 되면은 과연 이제 적절한 절차를 밟아온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쓰는 게 문제가 없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점검이 돼야 되겠죠. 예. 자, 지금 뭐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액트지오사입니다. 그 아브레오 고문에 석유공사하고 계약 체결할 때 그때 법인 자격이 없었다, 박탈됐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뭐 세금 체납은 있었지만 법인 자격은 유지된 상태였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부분도 뭔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좀 검증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많은 예산을 쓰게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액트지오사 법인 자격 박탈 여부 뭐 그런 것들도 검증 안 한 상태로 네. 용역 계약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겠죠. 다 살펴봐야 되고 그 산자위는 지금 어디 여당으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자리가? 그러니까 11개 상임위에는 지금 산자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방으로라도 구성하겠다는 11개 포함이 안 되죠. 그 얘기는 이제
여당에 주는 것, 뭐 이런 것들 좀 전제하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다시 좀 해보면 지금 상임위 명단을 국민의힘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않았는데 네. 오늘 오후 3시에 의총을 열겠다고. 국민의힘 의총 연다는 거죠? 예,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원 구성에 관련된 좀 변화된 태도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어디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예. 그래도 뭔가 원 구성 관련된 의총을 연다니까. 예. 뭐 조금이라도 좀 다른 태도가 나오길 기대를 하는 건데요. 하여튼 뭐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예. 자, 만약에 이제 뭐 이번 의총에 국민의힘 오후에 있는 의총에서도 뭐 다른 어떤 얘기가 안 나온다면 네. 결국은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또 배분 그렇죠. 의장이 배분하겠죠. 그런 상황이 오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11개만 민주당이 갖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18개 다 가지게 되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11개를 내놨으니까 저희 당이 그럼 11개 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 또 나머지를 또 내겠죠 저희가. 그죠? 예, 그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협치 얘기를 또 하거든요. 이렇게 단독으로 하면 협치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벌써 좀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예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국회 역할이 필요하면 걸음을 옮겨야 되겠죠. 계속해서 뭐 국회 내부 논리가 이렇습니다라고 국민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네. 결국 또 21대 국회가 초반에 이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좀 거부했던 그런 상황 같은데 21대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때도 저희가 이제 그 국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런 행보를 걸었던 건데요. 네. 이번에는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요? 예. 네. 아니 왜냐면 국민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뭐 외교 안보 현안이라든지 지금 뭐 북한에서는 계속 오물풍선이 날라온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점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연결만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국회가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하려면 원구성을 국민이 협조해줘야 되고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단독으로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회를 비워둘 수는 없다. 최대한 빨리 열겠다. 이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국회 시작하고 또 보건복지위원장 또 하실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뭐 국회 차원에 또 보복위 차원에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관련된 일들을 좀 해 나가고 계속해서 또 국민들 말씀 열심히 잘 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뭔가 이번에 좀 다른 어떤 그런 어떤 각오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 재선 때까지 말고. 네, 뭐 이제는 뭐 저도 중진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중진 의원이십니다, 진짜로. 그래서 중진으로서 이제 국회나 아니면 좀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좀 성실해서 성과도 더 많이 내는 그런 국회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